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 이러고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아우, 똥냄새 뭐야 이거. 할아버지 여기 이렇게 똥 붙이시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먼 길 오셨습니다. 저는 병원장입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도착했습니다. 망했다. 우리 어떻게 하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큰 돈이 들어오는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셔야 감동과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시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 뒤편 작은 주말 농장에서 69살 김철수는 10살 손자 민준이와 함께 고구마를 캐고 있었습니다. 가을거지 철이라 고구마가 제법 실하게 자라 있었고 민준이는 흙을 파낼 때마다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봐요. 이거 엄청 크다.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김철수는 그런 손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농사일이었지만 손자와 함께하니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이 김철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삶에서 은퇴 후 이렇게 손자와 흙을 만지며 지내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았습니다. 작업복은 이미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아침에 밭에 뿌린 거름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냄새가 땅의 냄새 같아서 좋았고 민준이도 할아버지 옆에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어 김철수는 집으로 들어가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말에 출장을 갔고 아들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 야근 중이라 집에는 할아버지와 손자 둘뿐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어 민준이와 마주 앉아 먹었는데 민준이는 농사일로 배가 고팠는지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도 또 와도 돼요? 민준이의 질문에 김철수는 당연하지, 언제든지 오렴하고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햇살은 더욱 따뜻했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와서 일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김철수는 이번에는 거름을 더 뿌리기로 했고 민준이는 호미로 흙을 파내며 놀고 있었습니다. 거름을 뿌리자 냄새가 더욱 진해졌지만 이것도 농사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계속 작업했습니다. 작업복에는 흙이 더 묻었고 얼굴에도 흙이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자에는 지푸라기가 붙어 있었고 신발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농사일이란 원래 이런 거니까요. 그런데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호미를 놓고 배를 움켜쥐는 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배가 좀 아파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고 얼굴도 약간 창백해 보였습니다. 김철수는 체한 건가 싶어서 민준이를 그늘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등을 쓸어주고 배를 문질러 주었지만 민준이는 계속 아프다고 했고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소화제 줄게. 김철수는 민준이를 안고 집으로 향했지만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민준이가 그만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준아, 민준아. 김철수는 손자를 흔들어 깨웠지만 민준이는 눈을 뜨지 못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즉시 병원에 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수는 민준이를 안고 차고로 뛰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상황도 아니었고 그저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흙투성이 작업복 그대로, 거름 냄새가 진동하는 옷 그대로, 얼굴에 흙이 묻은 채로, 지푸라기가 붙은 모자를 쓴 채로 차에 민준이를 태웠습니다. 손은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까운 병원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니 10km쯤 떨어진 곳에 큰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뒷좌석에 누운 민준이는 여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김철수는 악셀을 더 밟고 싶었지만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참으며 운전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조바심이 났고 앞차가 느리게 가면 답답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가 금방 데려다 줄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15분쯤 달려 드디어 병원이 보였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차를 세우고 민준이를 안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간호사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김철수의 모습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흙투성이 작업복에 찢어진 소매, 진흙으로 범벅이 된 신발, 거름 냄새가 진동하는 몸, 얼굴에 묻은 흙과 땀, 그리고 모자에 붙은 지푸라기까지 마치 노숙자나 거지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간호사 데스크로 다가가며 김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손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빨리 좀 봐주세요. 하지만 간호사는 김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는 김철수에게서 시선을 돌리며 동료 간호사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고 그 웃음 속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그런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애가 정신을 잃었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노숙자 쉼터 아니에요. 보건소 가세요. 그 말에 김철수는 당황했습니다. 노숙자라니 자신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구나 싶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노숙자 아니에요. 손자가 아파서 급하게 왔어요. 김철수는 애써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간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냄새 좀 어떻게 안 되세요? 여기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김철수를 쳐다보고 있었고 몇몇은 자리를 옮겨 앉기도 했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의 옷에서 나는 거름 냄새를 의식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농사 짓다가 급하게 온 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애 좀 봐주세요 하고 간청했지만 간호사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보험증 있으세요? 간호사가 손을 내밀며 물었고 김철수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농장에서 급하게 와서 안 가져왔어요. 나중에 가져올게요. 일단 애가 위험해요. 간호사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보험 확인 안 되면 선입금 500만 원 내셔야 해요. 그것도 지금 당장이요. 김철수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 있으니까 일단 애 좀 봐주시고 나중에 계산할게요. 하지만 간호사는 김철수의 흙투성이 손과 낡은 지갑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카드 한도 되세요? 이런 분들 나중에 결제 안 된다고 난리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확인하고 가세요. 그 말에 김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손자였고 이 사람들과 싸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애가 정말 위험해 보여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보험이나 선입금 없이는 진료가 안 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고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빨리 처리 좀 하세요. 의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말했고 간호사는 김철수를 가리키며 저분이 보험증도 없이 오셔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김철수를 한번 쳐다보더니 코를 찌푸렸습니다. 냄새가 진동하는 거름 냄새와 흙투성이 모습이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의사는 김철수가 안고 있는 민준이를 대충 한번 보고는 말했습니다. 배 아프다고요? 뭐 먹었는데요? 김철수는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하고 설명했지만 의사는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체한 것 같은데요. 집 가서 손 따서 피 좀 내고 소화제 먹이면 나을 거예요. 여기서 괜히 검사하면 돈만 나가요. 김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애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냥 체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검사라도 좀 해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예요. 할아버지가 의사예요? 제가 봤는데 그냥 체한 거예요. 괜히 검사해서 돈 쓸 필요 없어요. 김철수는 돈은 제가 낼 테니까 검사 좀 해주세요 하고 애원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김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입으신 거 보니까 검사비 나오면 또 비싸다고 난리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고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손자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이에요. 애가 정말 이상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김철수 품에 안겨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몸을 떨더니 바닥으로 미끄러지며 쓰러졌습니다. 민준아, 김철수는 황급히 민준이를 바닥에 눕히고 흔들어 깨웠지만 민준이는 반응이 없었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애가 쓰러졌어요. 빨리 좀 봐주세요. 김철수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의사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연기하네. 요즘 애들 학교 안 가려고 꾀병 부리는 거 다 배우들이에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거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번에도 그런 애 있었잖아요. 배 아프다고 난리치더니 나중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른 간호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진짜 급한 환자들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곤란하죠. 김철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애가 죽겠어요. 하고 소리쳤지만 의사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계속 소란 피우시면 경비 부를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 할아버지 좀 어떻게 안 되나요? 냄새도 나고 시끄럽고 여기 병원이 무슨 판잣집도 아니고 하며 불평했습니다. 김철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손자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여기 있다가는 정말 손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김철수는 바닥에 쓰러진 민준이를 다시 안아 올렸습니다. 손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을 나가며 뒤에서 간호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별사람 다오네. 냄새 때문에 환기 좀 해야겠어. 김철수는 그 말들을 가슴에 새기며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지만 지금은 손자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김철수는 민준이를 안고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고 그저 빨리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달려가며 차키를 꺼냈지만 주차했던 자리에 차가 없었습니다. 분명 응급실 입구 바로 앞에 세워뒀는데 차가 사라진 겁니다. 김철수는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차는 보이지 않았고 그때 주차장 안내판에 붙어있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 견인 조치, 문의는 관할 구청으로 연락 바랍니다. 김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아무데나 차를 세웠다가 견인당한 거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구청에 연락해서 차를 찾아왔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고 손자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김철수 품에 안겨 있었으니까요. 할 수 없이 택시를 잡기로 했습니다. 병원 앞 도로로 나가 손을 들어 택시를 불렀지만 지나가는 택시들은 하나같이 김철수를 보고는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첫 번째 택시는 김철수를 보더니 속도를 줄이다가 다시 악셀을 밟고 지나갔고 두 번째 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택시기사는 창문을 내리고 김철수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마도 흙투성이 옷차림과 걸음 냄새 때문이었을 겁니다. 김철수는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 손을 들었지만 택시들은 계속 지나쳤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으면 민중이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김철수는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김철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는데 안경을 쓰고 수수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김철수와 민준이를 보며 물었고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려는데 택시가 안 잡혀서요. 차는 견인당했고요. 남자는 민준이의 상태를 한번 보더니 냄새를 맡았을 텐데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빨리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김철수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뒷좌석에 민준이를 눕혔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김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까 그 병원 말고 다른 데로 가야 해요. 아까 거기서 안 받아줬거든요. 남자는 잠시 민준이를 백미러로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대학병원으로 갈게요. 마침 제가 거기서 오는 길이었거든요. 차는 곧바로 출발했고 남자는 능숙하게 핸들을 돌리며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정민이라고 해요. 외과 의사고요. 평소에는 군에서 작은 병원 운영하는데 오늘은 대학병원에서 인턴들 수술 교육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김철수는 그제야 남자가 의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민은 백미러로 민준이를 다시 한번 보며 말했습니다. 복부 팽만에 안색 창백 의식소실까지 있으니 급성 맹장염이 거의 확실한데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 같아요. 빨리 가야겠어요. 그러면서 이정민은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했고 추월 가능한 곳에서는 과감하게 추월하며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실이죠? 외과 이정민입니다. 지금 급성 맹장염 의심 환자 데리고 가는데 10살 남자아이고 의식 없어요. 수술실 준비해 주시고 마취과 당직 선생님 대기시켜 주세요.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이정민은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철수는 뒷좌석에서 민준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아라. 금방 도착한다. 할아버지가 절대 놓지 않을게. 김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그런 김철수를 백미러로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수술할 테니까요. 군에서 맹장 수술만 수백 건 했어요. 시골이라 응급 환자 많거든요. 그 말에 김철수는 조금 안심이 되었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되풀이했습니다. 5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정민은 차를 세우자마자 뛰어내려 뒷문을 열고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김철수도 급히 차에서 내렸고 이정민은 민준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응급실 안에서는 이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재빨리 달려와 민준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정민은 청진기를 꺼내 민준이의 배를 진찰하고 복부를 눌러보더니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바로 CT 찍고요. 링거 놓고 금식 시작하세요. 수술 준비 들어갑니다. 간호사들이 민준이를 검사실로 옮겼고 김철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이 김철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CT 찍고 있는데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수술 들어갈게요. 제가 직접 집도할 테니까 안심하세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10분쯤 지나 CT 결과가 나왔고 이정민이 모니터를 보며 김철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역시 급성 맹장염이 맞고요. 여기 보시면 맹장이 많이 부어있고 주변에 염증 소견도 보여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터질 수 있어요. 이정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터지면 복막염으로 진행되고 그러면 생명이 위험해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더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김철수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0분, 만약 아까 그 병원에서 조금 더 설득하려고 했다면, 만약 택시를 계속 기다렸다면, 만약 이정민을 만나지 못했다면 손자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정민이 수술 동의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해주세요. 바로 수술 들어갈게요.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고 이정민은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김철수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이 빨갛게 빛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아침부터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힘들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손자가 무사하기를, 제발 이정민 선생님이 잘해주시기를 말이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김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흙투성이 옷차림에 거름 냄새가 나는 모습이었지만 김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손자뿐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정민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김철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맹장이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다행히 제때 제거했어요. 복강도 깨끗하게 세척했고요.
2, 3일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김철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동시에 분노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정민은 김철수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으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민준이를 보며 김철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숨도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이 설명했습니다. 1시간쯤 있으면 마취에서 깰 거예요. 그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손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정민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 한 거예요. 환자가 아픈데 도와주는 게 의사니까요. 김철수는 이정민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연한 일 그렇습니다. 의사에게는 당연한 일이어야 하는데 아까 그 병원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전 냄새도 나고 옷도 이 모양인데. 이정민은 김철수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환자가 냄새 난다고 외면하면 그게 의사인가요? 저희 군은 시골이라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들 농사 지으시고 밭 가꾸시고 그러시거든요. 거름 냄새는 저한테 익숙해요. 그게 땅의 냄새고 사람 사는 냄새잖아요. 이정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옷이 더럽든 깨끗하든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다 이런 차림으로 오세요. 밭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오시거든요. 가분들 다 거절했으면 저는 의사가 아니죠. 김철수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명함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김철수가 부탁하자 이정민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고 김철수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선생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정민은 손을 저으며 은혜는 무슨, 그냥 제가 할 일 한 거예요 하고 말했지만 김철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꼭 보답하겠다. 진짜 의사가 뭔지 보여준 이 사람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의사가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이죠. 이정민은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내일 아침에 회진 올게요. 오늘은 푹 쉬세요 하고 말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김철수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흙투성이 얼굴, 찢어진 작업복, 거름 냄새가 배어있는 옷, 지푸라기가 붙어있는 모자, 진흙으로 범벅이 된 신발, 정말 거지나 노숙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당한 거구나. 김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웃음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면 생명도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도 되는 건가? 이정민 같은 의사는 시골에서 돈도 못 벌면서 헌신하는데 아까 그 병원 사람들은 뭐 하는 건가? 김철수는 그날 밤 병실에서 손자를 지키며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응징하겠다. 아까 그 병원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이정민 같은 진짜 의사가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밤 9시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까만색 정장을 입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는데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김철수의 며느리이자 검사인 박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준이가 누운 침대로 달려가 아들의 얼굴을 확인했고 다행히 숨을 고르게 쉬고 있는 걸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철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 민준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하고 대답했지만 서연은 김철수의 옷차림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왜 이 옷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김철수는 농장에서 민준이랑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급하게 왔다.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김철수의 옷에서 나는 거름 냄새를 맡았고 얼굴과 옷에 묻은 흙을 보았으며 그 상태로 병원에 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병원에서 거절당하신 거예요?
서연의 질문에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었는데요? 김철수는 병원 이름을 말했고 서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철수는 처음에는 말하기 싫어했지만 서연이 계속 재촉하자 결국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간호사가 노숙자 취급한 것, 의사가 체했다며 집에 가라고 한 것, 민준이가 쓰러졌는데도 연기한다고 비웃은 것, 그리고 경비를 부르겠다고 협박한 것까지 말이죠.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턱선에는 힘이 들어갔고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 기억하세요? 김철수는 의사 이름표에 적혀있던 이름을 떠올렸고 간호사 이름표도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는 속도가 빨랐고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김철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철수는 서연의 표정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며느리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눈빛은 냉혹했고 인매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으며 온몸에서는 살벌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이렇게 화난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응급환자 진료 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에요. 게다가 환자를 외모로 차별했고 심지어 의식 잃은 아이를 연기라고 비웃었어요.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서연은 곧바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검찰청 동료에게였습니다. 최 검사님, 저 박서연인데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오전 일정 좀 미뤄도 될까요? 네, 중요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담당 부서에 있는 지인이었습니다. 선배님, 저 서연이에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급한 건 아니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료법 위반 건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노트북 가방을 열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업무용 노트북이었는데 전원을 켜고 파일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법 조항들을 찾아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며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철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민준이도 괜찮아졌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건 민준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병원 사람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외모로 환자를 차별하고 응급 상황인데도 거절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료인 자격이 있나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급한 환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버님과 민준이가 운이 좋아서 이정민 선생님을 만났지 만약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덮고 김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사람들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법으로 제대로 응징할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거예요. 김철수는 서연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해낼 거라는 것을 말이죠. 서연은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전화를 걸고 자료를 찾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쉴 생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겁니다. 엄마. 서연은 노트북을 덮고 재빨리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어디 아파?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배가 좀 아파요 하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수술 잘 끝났어. 이제 다 나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었고 민준이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을 뻔하게 만든 그 사람들 절대 용서 안 해. 간호사가 들어와 민준이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활력 징후 안정적이고 수술 부위도 괜찮아 보이니까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 회진 때 다시 확인할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서연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은 그만하고 집에 가서 쉬어라. 내가 여기 지킬게.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여기서 준비할게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료법 제59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제공 의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응급환자 진료 거부 금지,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찾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수많은 법조문과 판례가 떠 있었고 서연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메모했습니다. 김철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서연은 잠시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서연은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병원 사람들은 지금쯤 편하게 자고 있겠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법이 뭔지, 정의가 뭔지,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서연은 다시 노트북을 보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5시쯤 서연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소장 초안, 증거자료 목록, 관련 법조문 정리, 그리고 향후 진행 계획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서연은 잠든 민준이와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하게 자고 있었고 서연은 그들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킬게. 우리 가족을 함부로 대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게. 그게 내가 검사인 이유니까. 아침 7시에 이정민이 회진을 왔습니다. 민준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 부위를 보더니 아주 잘 회복되고 있어요. 이틀만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이정민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희 아들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민은 손을 저으며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하고 대답했지만 서연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정민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 검사 박서연이라고 해요. 나중에 연락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이정민은 명함을 받아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님이셨군요. 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연은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정민 선생님 같은 분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어제 그 병원 사람들은 반드시 응징해야지. 이정민이 나가고 서연은 김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지금부터 움직일게요. 오늘 안으로 모든 걸 시작할 거예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를 믿었고 며느리가 해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연은 병원을 나와 곧장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며 준비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인매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동료 검사들이 인사했습니다. 박 검사님 안 오신 줄 알았는데요. 서연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지금부터 수사 시작할 건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동료들은 서연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고 무슨 일인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은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응급환자를 외모로 거절해? 맞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들어갈 거예요. 병원 CCTV 확보하고 관련자들 조사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거예요. 동료들은 도와드릴게요 하고 말했고 서연은 감사합니다 하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작성한 자료들이 떠올랐고 서연은 마우스를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각오해. 저 병원 사람들.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서연은 곧바로 병원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관 2명을 대동하고 어제 그 병원으로 향했는데 차 안에서도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5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그리고 환자 차별 금지 조항까지 모든 법조문이 머릿속에 들어있었고 서연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님, 이번 사건 개인적인 일이시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수사관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할 겁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자 서연은 주저없이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검사 배지를 단 서연과 수사관들을 보고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사님이 왜 여기 오셨지? 무슨 일이래?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원무과장을 만나고 싶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거절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원무과장을 불렀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검사님? 원무과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검사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검사 박서연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제 오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하고 물었지만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응급환자 진료 거부 및 환자 차별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CCTV 영상은 증거 자료로 필요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과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30분쯤 지나 USB에 담긴 CCTV 영상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김철수가 민준이를 안고 응급실에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고 간호사들이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민준이를 대충 보고는 집에 가라고 하는 장면, 민준이가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비웃으며 연기한다고 말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원무과장에게 말했습니다. 해당 의사와 간호사들 명단 주시고요. 어제 당직이었던 사람들 모두 포함해서요. 원무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출력했고 서연은 그 명단을 받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의사 강민호, 간호사 이수진, 김미라, 박지연 모두 4명이었습니다. 서연은 명단을 접어 서류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분들 오늘 출근했나요? 원무과장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강민호 의사는 지금 외래 진료 중이고요. 간호사들은 병동 근무 중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지금 강민호 의사 먼저 만나겠습니다. 어디 계신지 안내해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원무과장은 어쩔 수 없이 서연 일행을 외래 진료실로 안내했고 복도를 걷는 내내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검사래. 무슨 일이래? 서연은 그런 소리들을 무시하고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인매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외래 진료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원무과장이 문을 두드리려 하자 서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서연은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는 강민호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고 갑자기 문이 열리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진료 중인데. 강민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연을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배지를 단 여자가 수사관들과 함께 서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환자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잠시 나가 계시면 곧 다시 진료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환자는 영문도 모른 채 진료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자 서연은 강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박서연입니다. 의사 강민호 씨 맞으시죠? 강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서류 가방에서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시나요? 강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제 응급실이요. 글쎄요. 환자가 많아서 잘 기억이 하며 말을 흐렸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흑투성이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10살 남자아이를 안고 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죠? 강민호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며 아, 그 환자요. 그건 제가 진찰한 결과 응급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하고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말을 끊었습니다. 응급이 아니라고요? 그 아이는 급성 맹장염이었고 30분만 늦었으면 터져서 죽을 뻔했어요.
강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체했다며 집에 가라고 했죠. 아이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연기한다고 비웃었고요. 이게 의사가 할 짓입니까? 강민호는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응급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 할아버지 옷차림도 그렇고 냄새도 나서. 서연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옷차림이요? 냄새요? 그게 환자를 거절할 이유가 됩니까? 강민호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은 USB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CCTV 영상 다 있어요. 선생님이 환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의료법 제59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제공 의무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응급환자 진료 거부 금지 위반, 그리고 환자 차별까지 각오하세요. 강민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검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법적 책임 물을 겁니다. 서연은 수사관들에게 눈짓했고 수사관 한 명이 강민호에게 출석 요구서를 건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받으실 거예요.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진료정지 권고 들어갈 거예요. 병원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강민호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진료정지라니, 그럼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진료실을 나와 간호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원무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검사님, 그런데 혹시 합의 같은 건 안 되나요? 서연은 원무과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합의요? 돈으로 해결하자는 말씀이세요? 원무과장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그게 아니라 병원 입장에서도 이미지가 하고 말했지만 서연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지 걱정하실 거면 애초에 환자를 제대로 대했어야죠. 이제 와서 합의는 없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당직이었던 이수진, 김미라, 박지연 모두 오늘도 근무 중이었고 서연이 나타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고 지금 검사가 나타났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짐작했으니까요. 서연은 세 사람에게 출석 요구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검찰청 출석, 응급환자 차별 및 진료 거부 방조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간호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이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저희는 의사 선생님 지시를 따른 것뿐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시를 따른 것뿐이라고요? 여러분은 환자가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비웃었잖아요. 연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시를 따른 겁니까? 간호사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그때 말렸어야죠. 환자가 정말 위험하다고 의사한테 다시 확인해 달라고 했어야죠. 하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환자를 조롱했어요.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병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병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병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사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서연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원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병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하며 발뺌하려 했지만 서연은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병원장 책상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병원장은 컴퓨터에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김철수가 민준이를 안고 들어오는 장면부터 거절당하고 나가는 장면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고 병원장은 영상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병원장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의 수준입니다. 환자를 외모로 차별하고 응급 상황인데도 거절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병원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병원장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검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제 잘못입니다. 서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몰랐다고요? 병원장이 직원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게 변명이 되나요?
그리고 이게 처음일 것 같으세요? 분명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텐데 병원장님이 묵인하신 거 아닌가요? 병원장은 할 말을 잃었고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해당 의사와 간호사들 진료 정지 조치하시고요. 병원 자체적으로도 감사 들어가실 겁니다. 보건복지부에도 보고할 거예요. 병원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검사님, 그렇게 되면 병원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져요. 환자들이 다 떠나갈 거예요. 서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병원장님이 감수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환자를 제대로 대하지 않은 데가니까요. 병원장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합의금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께 충분히 보상해 드릴 테니 이 일을 조용히.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역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군요. 하지만 안 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예요. 서연은 병원장실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보건복지부 감사 들어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병원장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었고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두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인매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는 지금부터야. 차에 타서 검찰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감사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의료감사팀이죠? 검사 박서연인데요. 긴급 감사 요청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서연은 사건 개요를 설명했고 상대방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즉시 감사 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민준아,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줄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거야. 검찰청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들어가자 동료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동료들은 잘했어요. 저런 사람들은 제대로 응징해야죠 하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시간이었고 서연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절대 중간에 합의 같은 거 없어. 법대로, 원칙대로. 그게 내가 검사인 이유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빠르게 회복했고 퇴원할 수 있게 되었지만 김철수의 마음속 분노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김철수는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병원에 가기로, 그것도 그날 입었던 바로 그 옷을 입고 말이죠. 아침 일찍 김철수는 옷장에서 그날의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둔 옷이었는데 여전히 흙이 묻어 있었고 거름 냄새도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 옷을 왜 또 입으세요? 김철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할 게 있어서 옷이 이래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서연은 김철수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하세요 하고 말했고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김철수는 혼자 차를 몰고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장에게는 30분 후에 변호사들과 함께 오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먼저 병원에 도착해서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김철수를 보고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흙투성이 작업복에 낡은 모자를 쓴 노인이 고급 외제차에서 내렸으니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개의치 않고 병원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보안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김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어디 가세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김철수를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김철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장 만나러 왔어요. 보안 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병원장님이 할아버지 같은 분 만나실 리 없는데요. 여기 그냥 구경 온 거 아니시죠? 다른 보안 직원도 다가와 김철수를 에워쌌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보안 직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장한테 연락해보세요. 김철수가 왔다고요.
하지만 보안 직원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철수요? 할아버지 성함이 김철수 씨라고요? 그래서 병원장님이 만나주신다고요? 할아버지 농담도 참 보안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고 김철수는 그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나였습니다. 옷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김철수가 다시 말하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돌아보니 그날 응급실에 있던 간호사 이수진이었습니다. 김철수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옆에 있던 동료 간호사 김미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저번에 왔던 사람이야. 거지같이 생겨서 거절했던. 김미라도 김철수를 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맞네, 기억나, 냄새 엄청 났던. 두 사람은 김철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무료진료소 아니라니까요. 보건소 가세요. 김철수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병원장 만나러 왔어요. 이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장님이요? 할아버지를요? 이런 차림으로요? 김미라도 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세 번째 간호사 박지연도 합류했고 그녀는 보안 직원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보안요원, 이분 좀 모셔내드려요. 계속 소란 피우시네요. 보안 직원 2명이 김철수 양쪽으로 다가왔고 한 명이 김철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나가시죠. 억지 부리시면 안 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병원장이 뛰어나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병원장은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달려왔고 김철수를 발견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병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김철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혼자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모시러 나갔어야 하는데. 병원장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공손함을 넘어 거의 애원조였습니다.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얼어붙었고 보안 직원들은 김철수의 팔에서 손을 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고 이수진 간호사는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저 할아버지가, 저 거지 같은 옷 입은 사람이 회장이라고요? 김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박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벽에 기댔습니다. 보안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내쫓으려 했던 그 사람이 회장이라니, 그것도 병원장이 저렇게 고개 숙이는 회장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정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병원 앞에 섰고 차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맨 앞에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가 걸어 들어왔는데 메디케어 그룹 비서실장 최민수였습니다. 뒤따라 변호사 3명과 비서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입장했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김철수 뒤로 도열했습니다. 최민수 비서실장은 김철수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왜 혼자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모시러 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철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일부러 먼저 온 거니까. 비서실장은 김철수의 옷차림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그 복장은 회의 때는 정장으로 갈아입으셔야 하는데.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옷이 중요해. 이 옷 입은 사람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비서실장은 김철수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대신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들도 김철수에게 인사했고 그들 뒤로 서류를 든 비서들이 섰습니다.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의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병원장은 앞장서서 김철수를 안내했습니다. 비서실장과 변호사들, 비서들이 김철수 뒤를 따랐고 그 행렬은 마치 대통령 수행단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김철수는 얼어붙어 있는 간호사들을 보았습니다. 이수진은 온몸을 떨고 있었고 김미라는 벽에 기댄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으며 박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보안 직원들도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김철수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김철수는 그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간호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보안 직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옷이 이래도 회장은 회장이거든요. 옷이 깨끗하든 더럽든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이수진은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고 김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지연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보안 직원들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되풀이했지만 김철수는 그들을 보지도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민호 의사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와 눈이 마주치자 강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자신이 무시했던 그 할아버지, 거지 같다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메디케어 그룹 회장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지나가던 동료 의사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철수는 강민호를 힐끗 보고는 지나쳤고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큰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병원 경영진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무과장, 간호부장, 진료과장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김철수를 맞이했고 김철수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수는 상석에 앉았고 비서실장은 오른쪽에, 변호사들은 왼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병원장은 김철수 맞은편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날 일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철수는 병원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건 아시는군요. 병원장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한 제 책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철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직원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의 문제죠. 환자를 외모로 판단하고 응급 상황인데도 거절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어요. 이게 병원이 할 짓입니까? 병원장은 할 말을 잃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최민수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해당 병원과 메디케어 그룹의 계약 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최민수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병원은 메디케어 그룹과 3가지 주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첫째, MRI와 CT 등 고가 의료장비 임대 계약으로 연간 12억 원 규모, 둘째, 제약품 납품 계약으로 연간 25억 원 규모, 셋째, 의료 소모품 공급 계약으로 연간 8억 원 규모입니다. 총 45억 원 규모의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45억 원, 그 돈이 끊기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최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석 달 후인 9월 30일이고 통상적으로 자동 갱신되는 계약입니다만 최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김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갱신하지 마세요. 계약 만료일까지는 정상 공급하되 그 이후로는 모든 계약 종료합니다. 병원장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저희 병원이 환자들이... 김철수는 병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자 걱정은 그때 하셨어야죠. 제 손자가 죽어가는데 외면했을 때 환자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셨어야 합니다. 병원장은 할 말을 잃었고 김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석 달 있으면 계약 끝나니까 그동안 다른 업체 알아보세요. 메디케어 그룹은 이 병원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 병원장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을 하려다가 잠시 멈추고 김철수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습니까? 해당 직원들 모두 징계하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그때 주셨어야죠. 제 손자한테, 제게. 하지만 병원장님은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도 기회를 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장은 결국 서류에 서명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과 변호사들도 함께 일어났고 김철수는 마지막으로 병원 경영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는 환자일 뿐입니다. 옷이 깨끗하든 더럽든 돈이 많든 적든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아픈 사람은
똑같이 치료받아야 해요. 그게 병원의 본분이고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경영진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김철수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벽에 붙어 서서 김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그들을 지나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법적으로도 응징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해. 병원을 나와 차에 타자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군으로 가세요. 이정민 선생님 병원으로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사에게 지시했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김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정민 선생님 같은 의사가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아까 그 병원은 반드시 바뀌어야 해.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병원으로 말이야. 차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로 향했고 김철수는 여전히 흙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옷은 더러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강민호 의사는 떨리는 손으로 검찰청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에 힘이 없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이수진, 김미라, 박지한 간호사들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곧 조사실 문이 열리고 서연 검사가 나왔습니다. 강민호 의사분 들어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강민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수사관 한 명이 노트북을 열고 기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의사 강민호 씨, 지난달 23일 오후 4시경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고 김철수가 민준이를 안고 응급실에 들어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강민호는 그 영상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환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든 게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영상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 환자분 기억하시죠?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서연은 계속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급성 맹장염이었다는 거 아시죠? 강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서연은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다고요? 그럼 그때는 왜 제대로 진찰하지 않으셨나요? 강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물었습니다. 환자를 대충 보고 체했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뭐죠? 복부 촉진은 하셨나요? 청진은요? 혈액 검사나 영상 검사는요? 강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강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서 급한 환자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서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옷이 더럽고 냄새 난다고 환자를 제대로 진찰 안 해도 되나요? 강민호는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민준이가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었고 강민호가 연기한다고 비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영상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아이를 보고 연기한다고 하셨죠? 강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판단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못 판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의료인으로서 기본 의무를 저버린 거예요. 서연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의료법 제59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제공 의무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응급환자 진료 거부 금지 위반, 그리고 환자 차별 행위까지 강민호 씨는 최소 3가지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떨구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도 옷이 더러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실 건가요? 강민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강민호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강민호가 나가자 이수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진도 마찬가지로 CCTV 영상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확인했고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왜 환자를 노숙자 취급했나요? 왜 의사에게 다시 확인해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환자가 쓰러졌는데도 방관했나요? 이수진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간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라와 박지연도 차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고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서연은 조사를 마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이에요. 하지만 그날 여러분은 환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옷과 냄새만 봤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 아시겠죠? 간호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길,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말이죠.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강민호와 간호사들이 피고인석에 앉았고 방청석에는 언론과 시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뉴스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검사석에 앉아 기소장을 낭독했고 피고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응급환자 진료 거부, 환자 차별, 의료인 의무 위반, 그리고 그로 인한 환자 생명 위협까지 모든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 자료로 CCTV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은 영상을 보며 분노했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으며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철수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며느리 서연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 가고 없었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 김철수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 할 말 있습니까? 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환자를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제대로 진찰했다면, 편견을 버리고 환자를 봤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의사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했고 간호사들도 차례로 사죄의 말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실제로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최종 변론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환자를 외모로 차별하고 생명을 경시했습니다. 만약 이정민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10살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다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사 면허 정지 6개월,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수진, 김미라, 박지연은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의료인 여러분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환자를 차별하는 순간 의료인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김철수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을 만났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정도 판결밖에 못 받아냈어요. 김철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법대로 한 거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은 내가 인수했어. 그리고 새 병원장도 모셨고.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대답했습니다. 이정민 선생님이야. 그날 민준이 살려준 바로 그분. 서연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그분이 병원장이 되신다고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 의사니까,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의사니까.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버님. 그럼 그 병원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김철수는 그게 목표야 하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와 차에 탔고 김철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병원을 바꾸는 게 진짜 시작이라고 말이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메디케어 그룹은 약속대로 그 병원을 정식으로 인수했고 병원 이름도 메디케어 중앙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정민이 새 병원장으로 취임했고 그의 첫 번째 조치는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을 모아놓고 이정민은 말했습니다. 환자는 환자일 뿐입니다. 옷이 깨끗하든 더럽든 돈이 많든 적든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아픈 사람은 똑같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병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정민의 말을 새겼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무료 진료소 설립이었습니다. 병원 1층에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매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정민은 일주일에 이틀은 직접 무료 진료소에서 진료했고 다른 의사들도 교대로 참여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환자들이 찾아왔고 병원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예전에 떠났던 환자들도 하나둘씩 돌아왔고 새로운 환자들도 늘어났습니다. 메디케어 중앙병원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 병원으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조치는 응급실 개편이었습니다. 이정민은 응급실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고 환자가 오면 무조건 먼저 진료하고 나중에 비용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보험 확인이나 선입금 같은 건 나중 문제였고 우선은 환자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도 모두 새로 교육받았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하며 차별 없는 응급실, 그게 메디케어 중앙병원 응급실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철수는 손자 민준이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민준이는 건강하게 잘 자랐고 키도 많이 컸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인사했고 환자들도 밝은 얼굴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철수는 복도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시설, 친절한 직원들, 편안한 분위기,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강민호였습니다. 강민호는 복도를 걸레질하고 있었고 김철수와 눈이 마주치자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강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김철수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강민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면허 정지 풀리고 다른 병원 알아봤는데 아무데도 안 받아줘서요. 이정민 병원장님이 청소 일이라도 하라고 해주셨어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청소 열심히 하세요. 강민호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김철수가 지나가려는데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매일 그날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김철수는 멈춰서서 강민호를 돌아봤습니다. 후회하면 뭐합니까?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죠.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매일 청소하면서 배워요. 환자분들이 다 똑같이 소중하다는 거요. 김철수는 강민호를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청소 잘하면 다른 일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강민호는 눈을 크게 뜨며 정말요 하고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민 병원장님한테 부탁해 볼게요. 무료 진료소에서 일할 기회를 드리라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1년간 무보수, 매일 응급실 당직, 그리고 환자 한 명이라도 차별하면 즉시 해고. 강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는 그럼 이정민 병원장님이 부를 때까지 청소 열심히 하세요 하고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강민호는 김철수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병원장실에 들어가자 이정민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도 왔네요. 많이 컸구나. 민준이는 인사했고 이정민은 민준이를 보며 배는 안 아프지 하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네,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이 수술 잘해주셔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정민은 빙그레 웃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라 하고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이정민에게 물었습니다. 병원장, 요즘 어때요?
적응 잘 되세요?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엔 걱정했는데 직원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어요. 무료 진료소도 대성황이고요. 김철수는 다행이네요. 환자들 반응은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정민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전 환자분들도 다시 오시고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세요. 특히 어르신들이 농사일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편하게 오시더라고요. 옷이 더럽든 냄새 나든 차별 없이 진료한다고 소문났거든요. 김철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병원이죠. 이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강민호 의사 어떻게 할까요? 청소만 시키기엔 아깝긴 한데. 김철수는 대답했습니다. 기회를 한번 줘보세요. 무료 진료소에서 1년간 무보수로 일하게 하고 매일 응급실 당직도 서게 하세요.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게요.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김철수는 맞아요. 변할 수 있죠. 하지만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병원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할아버지가 저를 업고 뛴 거 기억나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하지. 할아버지 정말 무서웠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에요.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김철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짜 영웅은 이정민 선생님이지. 할아버지는 그냥 손자가 걱정돼서 뛴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영웅이에요. 저는 커서 할아버지같이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김철수는 민준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으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차에 타며 김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병원은 이제 달라졌어.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병원이 됐어. 그리고 이정민 선생님 같은 의사가 제대로 대접받는 곳이 됐어. 차가 출발하고 김철수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고 메디케어 중앙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말에도 농장 가요? 김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고구마 다 캤으니까 이번엔 배추 심자. 민준이는 좋아요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철수는 손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져 있겠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세상이 되어 있겠지. 차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로 향했고 창밖으로 펼쳐진 논밭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는 서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들어와 옆에 앉았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받아들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병원 다녀오셨죠? 어땠어요? 서연이 물었고 김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더라, 완전히 달라졌어. 이정민 병원장님이 정말 잘하고 계셔. 서연은 다행이네요. 그럼 그날 일은 이제 다 끝난 거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법적으로도 끝났고 병원도 바뀌었으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후회 안 하세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야 할 일이었어. 환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했고, 그리고 진짜 의사가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했으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멋있어요. 저도 아버님처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철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밤이 깊어가고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흑투성이 옷을 입고 손자를 안고 병원에 갔던 그날,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던 그날, 그 모든 게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었구나. 옷이 더러워도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 환자는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 그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김철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괜찮아. 옳은 일을 하면 되니까.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메디케어 중앙병원의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었고
무료 진료소에서는 야간 당직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으며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환자가 똑같이 대접받는 병원, 옷이나 돈으로 차별하지 않는 병원, 그게 메디케어 중앙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